아우, 다리 저려. 3년 동안 앉은뱅이 연기하려니 죽겠네, 진짜.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아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 옆에 있어야 할 휠체어는 텅 비어 있었고 하반신 마비라던 남편이 창가에 꼿꼿하게 서서 허리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걱정 마. 보험금 50억 들어오면 이 멍청한 여편네 바로 정신병원 보낼 거야. 소름 끼치는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아내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남편의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날 새벽. 3년의 헌신은 핏빛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려. 그 멀쩡한 다리. 내 손으로 직접 부러뜨려 줄 테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쿵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쪽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된 그녀였죠. 작은 소리에도 본능적으로 눈이 떠지는 자신이 지숙은 서글펐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철이 잠들어 있을 안방에서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숙이 야구 방망이를 꽉 쥐고 안방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닌가 싶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아주 조금 돌려 문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가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꼿꼿하게 두 다리로 서서 창밖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한 손에는 양주잔을 들고 여유롭게 흔들고 있는 그 뒷모습은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던 남편 민철이었습니다. 지숙이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그때 민철이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이 창밖을 보며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이 멍청한 여자는 내가 걷는 줄 꿈에도 몰라. 똥오 좀 받아주면서 아주 지극정성이라니까. 민철이 술을 한 모금 들이키며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보험금 50억 수령 끝나면 바로 이혼하고 뜰 거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줘야지. 정신병자로 몰아서 내쫓을 계획 다 세워놨어. 그래. 크크크. 3년 동안 연기하느라 내 다리가 다 근질거린다. 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병수발을 들었던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썩을까봐 매일 밤마다 주무르고 닦아줬던 그 다리로 민철은 지금 거실을 활보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끄는 민철이 양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높게 들어 올리고 허리를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은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 보였죠. 음악도 없는 방 안에서 리듬을 타며 섀도우 복싱을 하는 민철의 그림자가 벽에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지숙은 공포를 넘어선 거대한 배신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철이 운동을 멈추고 휠체어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이제 좀 살겠네. 지숙이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소파로 기어 돌아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민철에게 들릴 것만 같았죠.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익숙한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끼익. 3년 동안 지숙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 소리가 오늘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민철이 소파 옆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지숙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이 자는 척하는 지숙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도 자네. 멍청한 것. 민철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지숙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지숙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밝은 햇살이 거실을 비추자 민철의 이중 생활은 다시 완벽한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철이 휠체어에 앉아 인상을 찌푸리며 지숙을 불렀습니다. 민철이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다리 저려. 여보, 뭐해? 빨리 와서 마사지 좀 해. 지숙이 부엌에서 나와 민철의 다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지숙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민철의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민철의 종아리 근육은 단단했습니다. 3년 동안 누워 지낸 사람의 다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탄력이 있었죠. 전에는 이것이 재활의 희망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그 단단함이 징그럽고 역겨웠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뭉쳤네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셨나 봐요. 민철이 지숙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 밀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워만 있는 사람이 운동을 어떻게 해? 당신이 마사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근육이 굳는 거 아니야? 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다리를 손톱으로 핥히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민철의 휠체어 앞에 놓았습니다. 민철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민철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아,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나 고혈압으로 죽이려고 작정했어? 지숙이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간을 본다고 봤는데. 민철이 밥그릇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배가 불렀지? 다시 차려와. 바닥에 널브러진 밥알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 지숙의 발밑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숙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밥알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그런 지숙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지숙의 눈에 민철의 발가락이 들어왔습니다. 민철의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짚으려는 듯 힘주어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숙이 밥알을 줍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다시 차려올게요. 죄송해요, 여보. 지숙이 깨진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현관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이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는 신발장 구석, 낡은 우산들 틈에 깊숙이 박혀있는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러닝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숙이 신발을 꺼내 밑창을 확인했습니다. 뒤꿈치 부분이 닳아 없어진
누가 봐도 열심히 달린 사람의 신발이었습니다. 지숙이 신발을 가슴에 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오후 2시 민철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지숙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숙이 택시를 잡아타고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숙은 차창 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은 이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자상가 구석진 가게에 들어선 지숙이 주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일 작고 화질 좋은 걸로 주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주인이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 3개를 핸드백 깊숙이 넣으며 지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놈은 환자가 아니라 악마였어. 지숙이 핸드백을 움켜쥐며 나지막이 뇌까렸습니다. 기다려 박민철. 그 멀쩡한 2다리. 내가 직접 부러뜨려 줄 테니까.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거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장식 틈새에 검은 물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지숙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카메라를 고정했죠. 안방 결혼사진 액자 뒤, 그리고 남편 민철이 하루 종일 타고 다니는 휠체어 좌석 밑바닥까지 쌀알만한 렌즈들이 집안 곳곳에 숨겨져 민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스마트폰 앱을 켜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선명하게 비치자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지숙이 서둘러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여보, 저장 좀 보고 올게요. 사골 좀 고아드리려고요. 안방에 누워있던 민철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가는 김에 로또나 한 장 사와. 1등 되면 당신 호강시켜줄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숙은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가 그늘진 벤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죠. 설치한 카메라 화면이 켜지자마자 지숙의 심장은 멈출 뻔했습니다. 화면 속 민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TV를 켰기 때문입니다. 민철이 TV 골프 채널을 틀어놓고 우산꽂이에서 장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폼으로 허리를 돌리며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붕붕. 우산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찬 스윙이었죠. 민철이 우산을 골프채처럼 잡고 폼을 잡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이스 샷. 자세 죽인다 박민철. 3년을 쉬었는데도 녹슬지가 않았어. 지숙이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띠띠띠띠.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지숙은 혹시라도 민철이 들킬까봐 숨을 멈췄지만 화면 속 상황은 기가 막혔습니다. 최 여사가 현관에 들어서며 땀을 뻘뻘 흘리며 골프 연습을 하는 아들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여사가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살살해라. 그러다 며느리년 갑자기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래. 민철이 우산을 내려놓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에이, 걔 지금 장 보러 갔어요. 곰 같은 게 눈치가 없어서 절대 몰라요. 엄마, 그나저나 그거 가져왔어? 최 여사가 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가져왔다. 용하다는 데 가서 지어온 거야. 이거 먹으면 기력이 뚝 떨어져서 하루 종일 잠만 잘 거다. 그래야 내가 밤에 맘 놓고 돌아다니지.
두 모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낄낄거리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숙은 스마트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최 여사가 아들의 허벅지를 두드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른이 남긴 그 시골 땅 문서 말이다. 그거 언제 뺏어올 거냐? 그게 개발만 되면 수십억이라던데. 민철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숙이 걔 요즘 내가 부쩍 갈궜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조만간 우울증 진단서 끊어서 정신병원에 쳐넣고 내가 후견인 되면 다 내 거지 뭐. 최 여사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똑똑하기도 해라. 그래,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얼른 휠체어 타라. 땀 닦고. 지숙은 더 이상 화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앱을 종료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토할 것만 같았죠.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사실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숙은 벤치에 앉아 거칠어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으니까요. 1시간 뒤 지숙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지숙을 반겼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왔니? 고생이 많다. 내가 우리 아들 보양식 좀 해먹이려고 왔지. 최 여사가 식탁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에서 한약 파우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전 화면 속에서 봤던 기력을 떨어뜨린다는 그 약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약을 지숙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지숙이 거다. 너도 간병하느라 힘들잖아. 이거 아주 귀한 약이니까 남기지 말고 싹 다 마셔라. 지숙이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를 뜯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섞인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죠. 지숙이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좀 너무 독한데요? 민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건데 잔말 말고 마셔.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엄마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시어미가 주는 거라 의심스럽니? 내가 너 잘못되라고 독이라도 탔을까봐? 지숙이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이따 저녁 먹고 데워 먹을게요. 지숙이 약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최 여사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지숙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고 지숙은 그들이 건네는 물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최 여사가 돌아가자 민철의 본색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민철이 침대에 누워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물 떠와. 목말라 죽겠는데 사람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 지숙이 부엌에서 물을 떠오자 민철이 컵을 낚아채듯 가져가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물이 턱을 타고 흐르자 민철이 손등으로 쓱 닦으며 지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철이 빈 컵을 지숙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 엄마가 준 약 먹었어? 안 먹었지? 냄새난다고 갖다 버린 거 아니야? 지숙이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먹었어요. 아까 설거지하면서 마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숙을 훑어보더니 서랍에서 수면제 통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먹어. 당신 요즘 잠 못 자서 부스럭거리는 거 아주 거슬려. 나까지 잠 설치게 하지 말고 이거 먹고 푹 자. 민철이 알약 2개를 지숙의 손바닥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지숙은 알약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숙은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에 맞춰 알약을 변기 속에 뱉어버렸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알약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지숙이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 구석에 누웠습니다. 약 먹었어요. 저 먼저 잘게요. 지숙이 등을 돌리고 눕자 민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세상 모르고 푹 자라. 제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숙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척 연기했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잠이 올 리가 없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철이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지숙은 실눈을 뜨고 민철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민철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방해꾼은 약 먹고 뻗었어. 이제 와도 돼. 보고 싶어, 자기야. 전송 버튼을 누른 민철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걸까요? 이 시간에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자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10분쯤 지났을까요? 새벽 1시 정막을 깨고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철컥. 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데 시어머니는 아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거실에서 또각하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 틈으로 지나고 머리가 아픈 향수 냄새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철이 기다리던 진짜 아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자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땀 뻘뻘 흘리며 밀어주던 그 휠체어 위에서 두 연놈은 내 사망 보험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숙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드러난 여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남편 민철의 대학 후배이자 결혼식 때 축의금을 걷어줬던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민철의 목을 끌어안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 저 곰 같은 여자는 잠들었어? 민철이 세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약 먹여서 기절했어. 업어가도 모를걸. 아, 냄새 좋다. 이 칙칙한 집구석에 자기가 오니까 꽃밭이네. 세리가 명품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지숙이 숨을 죽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와 복잡한 약물 리스트였습니다. 세리가 볼펜을 돌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봐. 사망보험금 50억, 수령인은 박민철. 그리고 이건 치매 진단서 받기 위한 시나리오. 완벽하지? 민철이 서류에 입을 맞추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간호조무사 짬밥 어디 안 가네. 근데 그 여자가 순순히 미쳤다는 진단을 받을까? 세리가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죠. 세리가 병을 흔들며 사악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리가 민철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거 특제 비타민이야. 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이거 밥이랑 커피에 조금씩 타서 먹이면 일주일 안에 헛것이 보이고 횡설수설하게 될 거야. 그때 119 불러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민철이 유리병을 받아들고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크흐흐, 무서운 여자네. 알았어. 내일부터 당장 먹여야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숙은 방문에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세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였죠. 민철이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지숙에게 세리를 소개했습니다. 민철이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인사해. 내가 말한 전문 요양보호사 김세리 선생님이야. 당신 혼자 나 케어하느라 힘들잖아. 이제 집안일이나 신경 써. 내 몸은 이 선생님한테 맡기고. 세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장님 재활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은 푹 쉬세요. 지숙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젯밤 남편 무릎 위에서 뒹굴던 여자가 오늘은 선생님 행세를 하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좀 까다로워서요. 세리가 눈을 반짝이며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까다로운 환자 전문이거든요. 아주 얌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세리는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숙이 아끼는 그릇들을 촌스럽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냉장고 정리를 한다며 지숙이 만들어둔 반찬들을 다 버렸습니다. 오후 3시 거실에서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지숙이 놀라서 달려나가 보니 거실 장식장에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지숙과 민철 그리고 아들 우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유일한 가족사진이었죠. 세리가 빗자루를 들고 서서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엉덩이로 툭 쳤나 봐요. 어차피 옛날 사진이라 촌스러웠는데 이참에 하나 새로 찍으시죠? 아, 사모님은 빠지고. 세리가 킬킬거리며 깨진 액자 유리 조각을 대충 쓸어 담았습니다. 사진 속 지숙의 얼굴 위로 유리 파편이 흉터처럼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우주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세리가 머그잔 2개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지만 지숙의 코에는 독약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리가 커피 잔을 지숙 앞에 내려놓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놀라셨죠? 사과의 의미로 제가 커피 타왔어요. 이거 드시고 화 푸세요. 지숙이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크레마 위에 미세하게 하얀 가루가 덜 녹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세리가 민철에게 건네주었던 그 뇌가 녹는 약이 분명했습니다. 지숙이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향이 좋네요. 세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숙의 입술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숙은 컵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베란다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우주야 위험해. 지숙이 벌떡 일어나며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커피잔을 베란다 화분 쪽으로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화분 흙 위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사모님, 조심 좀 하시지. 그걸 다 쏟으면 어떡해요? 지숙이 미안한 표정을 연기하며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애가 난간에 매달린 줄 알고 놀라서. 아까워서 어쩌죠? 세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빈 컵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됐어요. 다시 타드릴게요. 이번엔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지숙은 시들어가는 화분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다.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우주가 방에서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우주가 지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지숙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집은 위험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세리가 우주의 밥에도 약을 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지숙은 그날 저녁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셨는데 우주가 있으면 재활에 방해될 것 같아요. 애가 자꾸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면 당신 스트레스 받잖아요. 민철이 TV를 보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숙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처제 집에 보내놓을게요. 당신 몸 다 나을 때까지만요. 그래야 선생님도 당신 케어하기 편하죠. 옆에서 과일을 깎던 세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혹 하나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반색하는 표정이었죠. 세리가 민철의 팔을 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애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되죠. 재활은 집중력이 생명인데.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내일 보내. 시끄러운 놈 없으면 나야 좋지. 다음 날 지숙은 우주를 데리고 친정 여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뒷좌석에 탄 우주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아빠는? 지숙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우주야, 이모 집에서 며칠만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아빠는? 아파서 치료받아야 해. 동생 집에 우주를 맡기고 돌아오는 길, 지숙은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전쟁터에 아이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철과 세리는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지숙은 이 틈을 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숙이 거실에 설치해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매번 카드를 빼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지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 연동 앱을 실행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도록 설정을 바꾸었죠. 이제 저들이 카메라를 부숴도 영상은 남을 것입니다. 그때 세리가 쓰던 안방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숙이 홀린 듯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속옷들과 함께 빨간색 가죽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숙이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달력에는 날짜마다 민철과 세리가 만난 장소와 시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짜에 굵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D-7, 여편네 입원시키는 날, 119 예약, 오빠 생일 파티 겸 축배. 지숙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D-7, 일주일 뒤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자 자신이 정신병원으로 끌려가는 날이. 지숙이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를 주워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포심보다는 옥이 섞인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누가 먼저 끌려가나 보자. 일주일.
그 안에 다 끝내줄게. 지숙은 다이어리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혼자 싸우기에는 놈들이 너무 악랄했습니다. 외부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지숙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오빠이자 지금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는 강도진.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되기 위해 지숙은 제 발로 호랑이 굴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한 남자가 지숙에게 물었습니다. 지숙아, 복수하고 싶지? 법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아주 처절하게. 오전 10시. 지숙은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초췌한 몰골로 법률구조공단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꽉 쥐고 있었지만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지숙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지숙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숙이, 너 김지숙 맞지? 지숙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앳된 얼굴은 사라졌지만 선한 눈매만은 그대로인 그 남자. 어릴 적 옆집 살던 동네 오빠이자 지금은 뉴스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강도진이었습니다. 지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 도진 오빠. 도진은 지숙의 앙상한 손목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습니다. 도진은 잡혀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숙을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진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이게 뭐야?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좋았잖아. 지숙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민철의 모습이 나오자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와 내연녀 세리가 지숙을 죽일 계획을 세우며 낄낄거리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게 사람 새끼들이야? 3년 동안 널 속이고 등골을 빼먹어? 거기다 살인 모의까지? 도진의 분노에 지숙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오빠, 나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저 인간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어. 도진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의자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운 사냥꾼처럼 변했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 이혼 소송으로 끝낼 게 아니야. 특수사기, 상해, 살인 미수까지 엮어서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해. 재산? 한 푼도 못 건지게 털어버리자. 도진은 즉시 자신의 팀을 호출해 민철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철의 숨겨진 치부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도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역시나 이놈 도박에 미쳐있네. 강원랜드랑 불법 사이트에서 날린 돈만 5억이 넘어.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그래서 내 보험금이 급했던 거야. 지숙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목숨값이 고작 도박빚 갚는 돈이었어? 도진이 지숙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숙아, 잘 들어. 놈들은 지금 돈에 눈이 뒤집혀 있어. 그걸 이용해야 해. 놈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지옥을 보여주자.
다음 주가놈 생일이지?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일주일 남았어. 도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을 깔자. 놈이 도망칠 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거야. 지숙은 도진의 사무실을 나서며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덥수룩하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창백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숙은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철과 세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들어오자 세리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밥 차리기 귀찮아서 우리끼리 시켜 먹었는데. 지숙이 상냥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했어요. 저도 밖에서 먹고 왔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민철이 닭다리를 뜯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뭔데? 또 돈 달라는 소리만 해봐. 지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당신 생일이잖아요. 이번 생일은 호텔에서 크게 파티를 하는 게 어때요? 당신 재활 의지도 보여주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척들 다 불러서 식사라도 대접해요. 민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호텔 파티야? 미쳤어? 지숙이 민철의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생각해보세요. 당신 아프다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못했잖아요. 이번에 사람들을 부르면 축의금이나 위로금을 꽤 많이 들고 오지 않을까요? 당신 부장님이나 친척들 체면 때문에 빈손으로는 안 올 텐데. 축의금이라는 단어에 민철과 세리의 눈이 동시에 번쩍 뜨였습니다. 도박 빚독촉에 시달리던 민철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죠. 세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사모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 호텔 뷔페가 빼고도 남는 장사잖아. 그리고 자기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나중에 보험금 탈 때도 의심 안 받지. 민철이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았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한다면 해. 대신 준비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지숙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보. 제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파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지숙은 안방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내일 파티 주인공이라며 입겠다고 꺼내놓은 맞춤 정장이었죠. 지숙은 정장 안주머니 깊숙한 곳을 뜯어내고 도진이 건네준 콩알만한 도청 장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티가 나지 않게 꼼꼼하게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지숙이 바느질을 마치고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자마자 민철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철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파티 끝나고 뒤풀이 장소 예약했어? 응? 그 곰 같은 여자는 걱정 마. 파티 끝나고 오는 길에 바로 처리할 거니까. 지숙은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도청장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죠. 민철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민철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응, 사설 구급차 불렀어. 파티 끝나고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어.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걸로 꾸며서 바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거야. 강제 입원 동의서는 엄마가 다 써놨고. 크크크. 내일은 내 생일이자 그 여자 제삿날이야. 지숙은 이어폰을 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부엌으로 나가
곰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내일 파티에 가져가서 남편에게 직접 떠먹여줄 사랑의 곰탕이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곰탕 국물을 보며 지숙은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 찬바람을 맞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물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이 차가운 국물을 국자로 휘저으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생일 파티 기대해. 그날이 내 생일이 아니라 내 제삿날이 될 테니까. 곰탕 국물. 아주 차갑게 식혀서 갈게. 식어버린 곰탕 위로 지숙의 서늘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아래 앉아있는 민철의 연기보다는 덜 화려했죠. 민철은 휠체어 깊숙이 몸을 파묻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착한 남편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지숙이 덮어준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하객들이 다가올 때마다 민철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철의 직장 상사인 부장이 민철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박 과장.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 쌩쌩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서 어쩌나. 그래도 자네 부인 덕분에 이만큼 버티는 거야. 민철이 슬픈 눈으로 지숙을 바라보며 연기했습니다. 네, 부장님. 다 제 아내 덕분이죠. 지숙이 없었으면 전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 수족이나 다름없거든요. 옆에 서 있던 최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죠. 제가 아들 병수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객들 틈에 섞여 있던 세리도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리는 오늘 간호조무사 복장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하객으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세리가 와인 잔을 들고 민철에게 윙크를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더 안색이 창백해 보이시네요. 연기 대상감이세요. 민철이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세리의 엉덩이를 툭 치며 킬킬거렸습니다. 축의금 봉투 두께 봤어? 오늘 한탕 제대로 당기겠는데? 끝나고 바로 튀자.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순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박민철님의 생일을 맞아 아내 김지숙님께서 준비하신 특별 영상이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투병 생활, 그 눈물겨운 기적의 현장을 함께 보시죠.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숙이 밤새 편집했다던 감동적인 간병 일기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영상은 민철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두운 거실이었습니다. 속옷 차림의 민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민철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이스 샷. 자세 죽인다 박민철. 내 마누라는 내가 걷는 줄도 몰라. 멍청한 년. 연회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과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철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꺼. 당장 안 꺼. 화면은 바뀌어 세리와 최 여사가 낄낄거리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먹이면 뇌가 녹아서 헛소리 할 거야. 그때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돼.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다리가 멀쩡하잖아. 정신병원? 살인 미수 아니야? 당황한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세리는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철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저거 다 조작이라고. 내 다리는 안 움직여. 그때 무대 옆에 서 있던 지숙이 천천히 휠체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뚜껑이 덮인 큼직한 곰탕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숙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많이 놀랐죠? 진정해요. 당신 좋아하는 곰탕 가져왔어요. 민철이 지숙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이 미친 여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숙이 민철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웃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셔야죠. 여보. 지숙이 망설임 없이 곰탕 그릇을 민철의 허벅지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콸콸콸. 국물이 민철의 바지를 적시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뜨거워. 내 다리. 내 다리.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휠체어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바지를 털어내고 두 다리로 콩콩거리며 무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건강한 성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났어. 진짜 걷잖아. 사기꾼이었어. 세상에 저런 천하의 몹쓸 놈. 민철은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바지를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뜨거워서 펄쩍 뛰었는데 다리에 닿은 국물은 시원했습니다. 화상은커녕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죠. 민철이 멍하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숙은 빈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거 다 식은 국물인데 뜨거울 리가 없잖아요. 민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숙이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셨죠? 제 남편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뜨겁지도 않은 국물에 놀라서 탭댄스를 출 정도로요. 민철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혐오와 경멸을 담아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갑자기 감각이 돌아온 거라고. 여보, 나 나았나 봐. 지숙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철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깔렸습니다. 민철과 세리의 불륜 사진, 생명 보험 사기 내역, 도박 빈 목록이 적나라하게 인쇄된 종이들이었죠. 부장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보고는 민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 과장, 아니 박민철, 내가 감히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내 축의금 내놔 이 자식아.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도망치려다 친척들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최 여사는 기절한 척 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강도진 변호사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경찰들을 이끌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박민철 씨, 그리고 공범 김세리 씨, 특수사기 상해 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철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민철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철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지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철이 비굴한 표정으로
지숙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지숙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지숙이 민철의 손을 발로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민철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숙이 민철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장이랑 위자료 청구서야. 내 재산, 위자료, 그리고 내가 훔쳐간 내 인생까지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받아낼 거야. 민철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여보. 지숙이 뒤로 돌아서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쇼는 끝났어. 위자료 청구서 받기 싫으면 당장 일어나. 뭐해? 경찰차가 밖에서 널 기다리는데. 경찰관 2명이 민철의 양팔을 결박해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민철은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철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으려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환자야. 이거 인권 유린이라고. 경찰관이 민철의 머리를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철 씨, 얌전히 하세요. 당신 지금 현행범입니다.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순찰차 문이 열리자마자 민철이 갑자기 눈을 까디집으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났고 숨이 넘어가는 듯 꺽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철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마비. 사람 살려. 경찰관들이 당황해서 민철을 흔들었습니다. 박민철 씨, 정신 차려요. 야, 119 불러. 빨리.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고 민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경찰관 1명이 구급차에 동승했지만 민철의 상태가 워낙 위급해 보여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숙은 연회장에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다가와 지숙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도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숙아,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지숙이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속이 다 시원해.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저 인간한테 속고 있었을 거야. 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재판 준비 철저히 해서 죗값 다 받게 해야지.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 우주는 처제가 잘 보고 있지?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동생이 놀이터 데리고 나갔대. 이제 데리러 가야지.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가 도착하고 뒷문이 열리자마자 들것에 누워있던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철이 구급대원을 힘껏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구급대원이 바닥으로 나뒹굴고 동승했던 경찰관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박민철. 하지만 민철은 이미 링거줄을 뽑아 던지고 응급실 뒷문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민철은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정차해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민철이 기사에게 5만 원권 한 장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출발해요. 아무데나 가요. 빨리. 택시가 출발하자 민철은 주머니에서 숨겨둔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이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탈출했어. 경찰 따돌렸어.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서에서 나왔어? 뭐, 훈방 좋지? 잘 됐네. 엄마, 지금 당장 우주한테 가.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명령했습니다. 지숙이 그년이 내 인생 망쳤어. 그냥은 못 죽지. 우주 데리고 튀어. 내가 말한 그곳으로 와. 돈 챙겨서 뜰 거야. 한편 지숙의 친정 여동생 미숙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미끄럼틀 아래서 모래장난을 치고 있었죠. 미숙이 깔깔거리며 전화에 집중하는 사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노인이 우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우주를 불렀습니다. 우주야, 할머니 왔다. 우주가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최 여사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해. 이모 통화하느라 바쁘니까 방해하면 안 돼. 할머니랑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아빠가 차에 장난감 잔뜩 사놨는데. 우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빠 다리 다 나았어? 최 여사가 우주의 손을 낚아채듯 잡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다 나았지. 아빠가 우주 보고 싶어서 밖에서 기다려. 얼른 가자. 최 여사는 우주를 데리고 놀이터 뒷길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미숙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을 때 모래사장에는 우주가 가지고 놀던 꼬마 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우주야, 김우주, 어디 갔어? 1시간 뒤 도진의 사무실. 지숙은 도진과 함께 향후 소송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 미숙이었습니다. 지숙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숙아. 언니 이제 출발해. 우주랑 맛있는 거 먹고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미숙의 울음 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어떡해. 흑흑. 우주가 없어졌어. 내가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지숙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지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이 놀라서 지숙을 부축했습니다. 도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숙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숙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우주가 사라졌대. 그때 바닥에 떨어진 지숙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지숙이 본능적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여사의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천하의 몹쓸 년. 내가 신고한 거 다 취소하고 합의서 써와. 지숙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우주 어딨어요? 우리 우주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요. 전화기 너머에서 툭탁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주가 숨이 넘어갈 듯 쇳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컥, 헉. 숨이 안 쉬어져. 엄마. 지숙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는 선천적인 중증소와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3시간 안에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호흡 곤란으로 쇼크가 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숙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우주야, 여보세요. 애가 천식이 있어요. 흡입기 없으면 죽어요. 제발 애부터 살려줘요. 수화기를 뺏어든 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돈 가져와. 우리가 숨겨둔 비자금 10억,
내가 다 찾아갔지? 그거 현금으로 가져와. 경찰 부르면 애 시체만 보게 될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아, 우주야. 어떡해. 우리 우주 죽어. 흡입기. 흡입기 줘야 해. 도진이 지숙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숙아, 정신 차려. 지금 울고 있을 시간 없어. 3시간이야. 그 안에 찾아야 해. 도진이 책상 위 컴퓨터를 켜고 방금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잘 들어. 놈들 어딘가로 이동 중이거나 숨어 있어. 배경 소음을 분석하면 위치를 알 수 있어. 도진이 볼륨을 최대한 키우고 소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철의 고함 소리 뒤로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익, 쿵, 기익, 쿵. 규칙적으로 들리는 쇠 긁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기차 경적 소리였습니다. 도진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 폐철도야. 기차는 다니지 않지만 화물 열차가 가끔 지나가는 외곽지역. 지숙이 기억을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철 씨 고향, 경기도 외곽에 폐역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 안 쓰는 창고가 많아요. 놈들이 거기 숨은 게 분명해요. 도진이 지도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기라면 숨기도 좋고 도주하기도 쉬워. 경찰에 알리면 놈들이 눈치챌 거야. 일단 우리가 먼저 간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지숙이 도진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우주의 천식 흡입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우주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도진이 엑셀을 밟으며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숙이 창밖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민철, 최말자.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늘 너희들 다 죽고 나도 죽는다.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아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지숙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려 우주야. 엄마가 가고 있어. 제발, 조금만 버텨줘.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지숙과 도진이 탄 차가 진흙탕을 튀기며 경기도 외곽의 폐철도 부근에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녹슨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허름한 창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숙이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하자 도진이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숙아, 기다려. 그냥 들어가면 위험해. 안을 먼저 확인해야지. 지숙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우리 우주 숨 넘어가는 소리 안 들려? 비켜. 내 새끼 잘못되면 나도 죽을 거야. 지숙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어미 사자 같았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말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창고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떨리는 마음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 구덩이 바닥에 우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쇳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철이 야구방망이를 든 채 서성거리고 있었고 최 여사는 우주의 팔을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우주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만 좀 쌕쌕거려. 듣기 싫어 죽겠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희 엄마 오면 엄살 피우려고. 민철이 시계를 보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왜 이렇게 안 와? 경찰 부른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애 버리고 튀자. 이러다 우리 잡히겠어.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숙이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안에는 돈 대신 신문지를 가득 채워 10억처럼 보이게 만든 가방이었습니다. 지숙이 도진에게 비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빠, 내가 시선을 끌게. 오빠는 타이밍 봐서 덮쳐줘. 부탁해. 지숙이 대답도 듣지 않고 창고 문을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민철과 최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지숙이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리쳤습니다. 돈 가져왔어. 10억 현금으로 다 가져왔으니까 내 새끼한테서 손 떼. 지숙이 두툼한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방망이를 고쳐 쥐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진작 가져올 것이지. 역시 모정 하나는 끔찍하다니까. 이리 가져와. 가방 넘기면 애는 보내줄게. 최 여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얼른 이리 내놔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숙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우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우주가 흐릿한 눈으로 엄마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우주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나 아파. 지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가방 던져. 빨리. 지숙이 민철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있는 힘껏 가방을 허공 높이 던져 올렸습니다. 지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져가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가방이 공중에서 열리며 신문지 뭉치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철과 최 여사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허공에 흩날리는 종이 뭉치를 향했습니다. 민철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신문지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숙이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민철의 얼굴에 대고 냅다 뿌렸습니다. 치익. 매운 캡사이신 액체가 민철의 눈과 코로 정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악. 내 눈. 내 눈.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댕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지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숙이 우주를 품에 안고 천식 흡입기를 입에 물렸습니다. 우주야, 숨 쉬어. 들이마셔. 옳지, 엄마 왔어. 괜찮아. 슉슉. 흡입기 소리가 몇 번 들리자 우주에 꽉 막혔던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돈이 가짜라는 걸 깨달은 최 여사가 악기 같은 표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지숙의 등을 내리친 것입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숙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우주를 감싸 안은 팔을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지숙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릴 속여?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너 죽고 나 죽자. 지숙이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최 여사의 팔뚝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기세였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미친년이.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숙이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덤벼.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때 눈을 씻어내며 정신을 차린 민철이 더듬거리며 야구 방망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김지숙 가만 안 둬. 앞이 안 보이는 민철이 허공에 대고 방망이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지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붕붕 살벌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지숙은 우주를 감싸고 웅크렸습니다. 민철이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지숙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도진이 날아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달려오는 탄력을 이용해 날라차기로 민철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민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습니다. 도진이 곧바로 민철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용삐용.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창고 안은 경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철을 바닥에 깔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민철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민철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이거 다 오해입니다. 부부 싸움 좀 한 거라고요. 내가 애 아빠인데 납치가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 민철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민철 씨, 당신을 특수강도, 납치 및 감금,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명은 서해 가서 하세요. 구석에 숨어있던 최 여사도 여경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최 여사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 사람 살려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냐. 내 돈 내놔라, 이 도둑년아. 경찰관들이 최 여사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연행했습니다. 할머니, 공범으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민철과 최 여사가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끌려가는 민철이 지숙을 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더 이상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우주를 살폈습니다. 흡입기 덕분에 우주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창백했던 볼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지숙의 품을 파고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할머니가 엄마 안 온다고. 지숙이 우주를 부서져라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왔어. 우리 우주 엄마가 지켰어.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도진이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비에 젖은 지숙과 우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숙의 떨리는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도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지숙아,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지숙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지숙은 긴장이 풀려 도진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지숙의 귓가에 찰칵하고 수갑이 채워지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숙이 우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끝났다. 길고 길었던 3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지숙의 얼굴 위로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 안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만이 그녀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놈의 얼굴이 썩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추워. 밥도 냄새나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뻔뻔하게 비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지숙은 그저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민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패여 있었죠. 죄수복을 입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는 1년 전 호텔 연회장에서 탭댄스를 추던 그 당당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철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징역 12년이야. 항소 기각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어. 당신은 거기서 53이 되어야 나올 수 있어. 민철이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쾅쾅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합의 좀 해줘. 우리 엄마도 지금 5년 받아서 몸져 누웠다고. 세리 그녀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 억울해. 민철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내 연녀 세리 역시 공범으로 구속되어 자격증이 박탈되었고 민철에게 소가 빚더미에 앉은 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결말은 처참한 배신과 파멸뿐이었죠. 지숙이 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해? 당신이 3년 동안 나 속이고 휠체어 탄척했을 때 내가 흘린 눈물보다 억울해? 당신 어머니가 내 아들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보다 억울하냐고. 지숙의 서슬 퍼런 일갈에 민철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받을 진짜 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 평생 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며 사는 거.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행복했던 시절을 후회하며 지옥 속에 사는 거. 그게 당신 벌이야. 민철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수가, 제발. 지숙은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뒤돌아서는 지숙의 등 뒤로 민철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따스한 봄바람이 지숙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숙네 반찬 가게 앞. 가게 안은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제육볶음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지숙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반찬을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옆집 세탁소 아주머니가 갓 무친 겉절이를 맛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유, 사장님 손맛은 진짜 알아줘야 해. 우리 남편이 사장님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는다니까? 이거 3팩만 줘요. 지숙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넉넉하게 담아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가게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는 우주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천식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는 이제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볼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죠. 지숙이 민철에게 뜯어낸 위자료와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내어 우주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우주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오늘 점심 뭐야?
지숙이 포장 용기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우주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불고기 해놨어. 조금만 기다려. 손님들 가시면 먹자. 그때 가게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딸랑, 어서 오세. 어머, 지숙이 고개를 들다가 멈칫했습니다. 말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도진이 문 앞에 서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큼직한 축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뭡니까? 변호사 수임료 대신 밥 얻어먹으러 왔는데요. 지숙이 짐진 눈을 흘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수임료 다 받으셨잖아요. 또 무슨 밥 타령이세요? 우주가 도진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와, 도진 삼촌이다. 도진이 우주를 번쩍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 우주, 그새 더 무거워졌네? 자, 이거 받아라. 삼촌이 주는 선물이다. 도진이 최신형 축구공을 건네자 우주가 공을 꼭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대박.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나가서 놀아도 돼? 지숙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가게 앞에서만 놀아야 해. 우주가 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자 가게 안에는 지숙과 도진 둘만 남았습니다. 도진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진이 반찬통을 정리하는 지숙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좀 어땠어? 무리하지 말라니까. 손목 나가겠다. 지숙이 도진을 위해 갓 지은 따끈한 밥과 국을 퍼담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찾아주시는데 어떻게 쉬어? 오빠야말로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두 사람은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숙이 차려낸 12첩 점심상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숟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김지숙 표집밥이 최고야. 나 이거 먹으려고 오전 재판 빨리 끝내고 달려왔어. 지숙이 제육볶음을 도진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오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야. 평생 갚아도 모자란 은인이지. 도진이 밥을 우물거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인은 무슨? 내가 말했잖아.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나도 못 도왔어. 지숙아,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 있어. 이제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아. 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도진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지숙이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보란 듯이. 저녁 8시 가게 마감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밤 벚꽃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도진은 우주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옆에 서 있었죠. 도진이 우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주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우주가 신이 나서 지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응, 좋아. 엄마도 같이 가자. 삼촌이 사준대. 세 사람은 나란히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운데 선 우주가 엄마와 삼촌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그네를 타듯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영락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지숙이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서 더 이상 비릿한 눈물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꽃향기와 사람 사는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숙이 잡고 있는 도진의 손에 살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도진도 말없이 지숙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지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 없이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 폭풍이 지나가고 지숙의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세 사람의 등 뒤로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의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가족을 기만한 남편 민철의 두 얼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 어떤 치밀한 거짓도 결국 진실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아들 우주를 지키기 위해 사자처럼 맞서 싸운 지숙 씨의 모정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네요. 결국 탐욕에 눈먼 자들은 차가운 감옥으로, 상처 입은 지숙 씨에게는 도진 씨라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권선징악의 결말이 속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들 없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던 지숙 씨의 마지막 독백처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계신 모든 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 햇살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